안녕하세요. 예, 저 4시 시간이 돼서 우리 6분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무역통상안보실장을 맡고 있는 김종덕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그 마지막 6분과에서 글로벌 통상협력 위기와 식량안보라는 주제로 이제 그 논의를 진행할 건데요. 뭐 간단하게 이제 뭐 배경 같은 거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지금 이제 통상 환경 위기 굉장히 심하다고 많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 관세가 이제 굉장히 이제 전폭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지금 약간 이제 좀 터닝 포인트에 와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지금 이제 그 트럼프 관세에 대한 그 대법원 심리가 이제 시작된 게 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기사 난 거 중에 그 뉴욕 그 시장 그 조란 만단이라고 이제 그 소셜리스트 데모크라틱 소셜리스트라고 한 사람이 이제 이번에 우승을 하고 그 버지니아하고 뉴저지에서 그 가버너 그러니까 주지사가 모두 이제 민주당 쪽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뭔가 좀 뭔가 그 트럼프 그 행정부 내에 좀 뭔가 변화가 있는 게 아닌가.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러한 변화들이 뭔가 이제 통상 질서에도 영향을 주는가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지금 이제 이번 주제는 사실 이제 이기 행정부 출범하고 이제 그 글로벌 통상 환경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WTO 체제가 그 뭐 위협을 받고 거의 뭐 없어지다시피 하는 상황에 있는 상태이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좀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즐거운 그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발표는 그 이주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주간 박사님의 그 트럼프 위기 통상 기조와 WTO 체제 균열, 농업 통상의 대응, 그다음에 이어서 그 정경석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께서 에이펙 식량 안보 장관 회의의 결과 시사점 이렇게 발표해 주실 거고요. 각각 한 20분 정도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고 이어서 저희가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이주간 박사님을 박수로 환영해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에 있는 이주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트럼프 2기 통상기조와 W체제의 균열, 그리고 한국농업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순서는 글로벌 통상협력 위기의 현실, 그리고 트럼프 2기 통상정책, W체제의 균열, 그리고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글로벌 통상 협력의 위기 현실입니다. 제가 사실 작년 11월 달 2024 농업 농촌의 길에서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됐느냐에 따라서 통상 지형이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사실 트럼프가 당선돼서 이제 임기를 시작한 지 사실 1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되게 오래된 것 같이 느껴지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글로벌 통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분명히 하는 정책으로 세계 무역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세계 무역기구로 대표되는 다자주의 무역 규범은 사실상 형해화되었고 무차별적인 관세 정책 그리고 일방주의적 경제 제재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변은 우리 교역 중심의 한국 경제에도 큰 도전을 제기하고 있으며 특히 대외 변수에 민감한 한국 농업도 여기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수출 시장 불안이라든지 시장 개방 압력이라든지 다양한 위기를 맞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은 아래 표에 보이시는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지수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약 지난 10년간의 글로벌 통상 정책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지수인데요. 지난 10년간의 평균보다 약 10배에 달하는 불확실성이 트럼프 대통령 2기 당선 이후 출범 이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한 불확실성의 증가는 글로벌 경제의 둔화, 투자 및 고용의 둔화를 연달아 가져오고 있고 세계 교역의 증가율 역시 이에 따라서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1월부터 4월까지 평균 적용 관세율이 2.5%에서 27%로 급등하였고요. 이러한 통상 정책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가치 사슬의 재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즉 투자의 방향과 시장 개척,
특히 물류의 흐름을 완전히 재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견교역국인 한국은 이러한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수출 안정성 확보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고 있고요. 특히 한국의 원자재 가격,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 인상, 수출 시장 불확실성 증가, 농산물 시장 개방 압력 등이 지금 현재 우리 농업이 처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이기통상 정책을 설명하자면은 미국 우선주의 하에 그 자국의 제조업을 부활시키고 힘을 통한 평화라는 강력한 일방주의로 대표될 것 같습니다. 특히 다자주의 규범을 무력화하고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양자 협상 및 관세를 핵심적인 정책 수단으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미국이 상호관세로 대표되는데요. 이것은 결국 자국이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이제 무역 상대국이 얻게 되는 다양한 이익들을 관세라는 형태로 미국에 돌려내든지 아니면은 투자라는 형태로 미국에 가져와라 이러한 단순한 논리에 근거합니다. 특히 WTO 다자 규범을 사실상 형해하고 미국에 형해하고 있는데 지난 5월에 미국의 뉴욕 대표부인 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뉴욕타임스 기고를 통해서 WTO 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우리는 트럼프 라운드로 가겠다. 턴베리 시스템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전통적인 WTO 기반의 다자 협상이 자기들한테 더 이상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근본적으로 다른 권력의 구조의 바탕을 둔 외교 통상 구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이 일방적으로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한 뒤에 상대국과 개별적으로 양자 간 협상을 통해서 투자를 확대하거나 미국산 수입품을 더 많이 수입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시장 접근을 확대하는 이러한 시장 접근을 강요하는 형태로 일종의 외교를 펼치고 있고 이는 하나의 원칙을 모든 회원국들에게 적용하는 그러한 유니레터럴한 다자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고 특히 WTO의 핵심 원칙인 최혜국 대우 그러니까 모든 국가를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원칙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대신 미국이 가진 강력한 시장력과 시장 경제력을 바탕으로 각 무역 상대국을 각계격파하는 형식의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단순하게 이제 자기네 지난 WTO가 체제가 30년 정도 됐는데 그 하에서 누적된 문제였던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것이 근본적인 그 목표가 아니라 사실 글로벌 공급망 자체를 다시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장기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1기보다 더 노골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일방주의를 중국 외의 국가까지 확산시키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 들어서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최대 관세를 145%까지 인상했고 중국 역시 125%의 보복 관세로 대응하는 등 극단적인 관세 정책이 양국의 무역을 급격히 위축시키고 있고 또한 글로벌 공급망 역시 심각하게 교란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에이펙에서 있었던 미중 간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관세 부과가 1년간 유예되었지만은 그것이 언제든 다시 그 문제가 촉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애가 이제 대두에서 있는데요. 트럼프 1기 때 미중 합의를 통해서 미국산 농산물, 특히 대두를 중국이 수입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지난 9월에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완전히 금지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했고 이것이 또한 문제를 발단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미국에서도 결코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 관세를 통해서 그 외교를 펼치다 보니까 자국 내에 들어오는 수입품의 가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복잡한 글로벌 가치사슬 상에서 미국 내 산업 경쟁력이 오히려 약화되는 역효과도 수반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를 들어서 철강에 50%의 관세를 부과하면은 이를 소재로 하는 미국 내 제조업 기업들이 자동차나 기계 산업 등에서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이것이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 그리고 그에 따른 고용 감소, 생산성 저하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그 부작용 때문에 사실 아까 우리 김용덕 실장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그 민주당이 최근에 있었던 선거에서 다시 우위를 점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싶고 이것이 특정 산업의 보호에는 성공할지라도 전체 산업 생태계, 즉 미국 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책적 모순을 가지고 오고 있어서 얼마만큼 이게 지속 가능할지도 사실 의문인 것 같습니다. 통상 정책도 큰 기조 트럼프의 통상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농업을 2기 들어서 국가 안보에 일부러 격상시키고 대외적으로는 보호주의를 강화하면서 대내적으로는 농산물 자급률 향상 그리고 기술 투자를 강조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TA 홈페이지 들어가서 좀 놀란 부분이 있었는데요. 공식 보고서의 첫 번째 첫 페이지가 왼쪽에 보이시는 그 그림입니다. 트럼프 얼굴을 그냥 대문짝만하게 보고서 전면에 드러내놓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재미있던 부분은 특히 미군 기지가 있는 지역에 그 중국 소유의 농장이 엄청나게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사람들의 이러한 중국으로부터의 침투를 보호하고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 그리고 뭐 중국이 미국에게 뭐 곰팡이 균 등 유해한 균을 들고 오고 있다. 이런 약간 뭐 루머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보고서에 담아놓고 이를 근거로 국내 농업 보호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런데 이러한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가 이제 실제로 트럼프 일기 때는 그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많이 수입하지 않는 정책을 펴므로 해서 농가에 큰 피해를 가져왔고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대규모 보상금을 주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것이 이제 트럼프 2기의 출범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농업 의존도가 높은 중서부 지역 이 지역에서도 트럼프의 지지율이 매우 높았고 이 지지율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이러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농무부는 지난 7월에 국가 농업 안보 행동 계획을 발표하면서 단순한 농업 정책을 넘어서 중국을 외국의 적으로 명시하고 미국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 안보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 미국 농지를 보호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자본이 미국의 농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 농업 연구 보완, 그러니까 중국 출신의 혹은 외국 출신의 연구자들이 미국 내 연구기관에게 연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 공급망 주권을 확보하는 것, 뭐 농업 테러,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산 농산물이 들어오거나 뭐 그 유해한 그 바이러스균이 침투하는 것에 대응해야 된다는 것을 큰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사실 농업이 정치화되는 현상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전쟁이 사실상 미국 농업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으로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처음으로 수입하지 않는 정책을 펼쳤고 그 미국 대중 수출이 약 전년 대비 40% 감소하고 그다음에 미국 농가의 소득도 전년 대비 감소하는 등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관세 정책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씨앗, 비료 등 농업 투입재 비용도 상승하고 있고 노동 비용도 이민 정책 때문에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볼 때 이제 미국 농가도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계속적으로 이제 미국은 재정 투입을 통해서 이제 이 농가들을 달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돈이 모자란 상황에서 이제 무역 전쟁을 통해서 관세를 통해서 얻는 수익을 이러한 농가를 지원하는 데 활용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연히 WTO 체제는 더욱더 형해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미국은 입장에서는 WTO 체제를 완전히 비껴나가는 무시하는 정책을 펴고 있고 실제로 내년 3월 달에 카메룬에서 이제 개최될 제14차 WTO 강요회에서는 실질적인 성과가 기대되지 않는 것하고 이제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WTO 체제에 대한 회의 그리고 더 이상 유의미한 성과를 가지고 나오기 어렵지 않느냐 적어도 이 트럼프 이기 때에는 그러한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마찬가지고 그럼 한국 농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러한 상황이 간단하게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글로벌 교육이 위축되고 보호무역이 확산되면서 식량 시장의 변동성이 역시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가격 변동을 넘어서 공급망의 효율성을 해치고 있고 최종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제 문제가 확대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FAO가 발표한 식품 식량 가격 지수는 2025년 7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약 7% 상승했고 특히 육류와 식용유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이러한 이제 가격 상승이 촉발될 수 있고 또한 정치적 불안정 무역의 불안정성이 가속화된다면은 이러한 문제는 더욱 커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무역 갈등 자체가 이제 글로벌 경제 협력 동력을 약화시키니까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또한 비용 상승과 수출 경쟁력 강화도 약화도 우리나라가 직면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미중 갈등 심화로 인해서 이제 수입 원자재 및 비료 가격 등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뭐 기후 변화 때문에 이제 그러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이제 시설이나 비용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또한 미국이 뭐 이제 이거는 뭐 제가 이걸 준비하던 거는 9월 달이라 가지고 9월 10월이라 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대두나 농산물 수입에 대한 관세 협상의 타결의 대가로 이제 트레이드오프가 있지 않을까 우려를 했었는데 다행히 농산물 분야에서는 우리가 수입 확대 압력을 잘 막아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농업에 대해서 미국이 계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비관세 조치 완화 요구입니다. 이 항목들은 미국이 매년 발간하고 있는 국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의 농산물 시장 관련 미국의 진출 애로 사항을 담은 내용들인데요. 대표적으로 뭐 쇠고기 수입 제한, 가공육 수입 제한, 과일류 및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승인 지연, 그다음에 식품 안전 검사 SPS 절차와 그다음 표시 제도 운영 문제, 인증 등록 절차 비효율 문제 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은 언제든지 우리가 미국과 협상을 할 때 미국이 협상 테이블로 끌고 와서 우리나라를 압박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도전까지 한 번 더 정리하자면은 생산 비용과 농가가 이제 비용 증가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계속적으로 시장 개방에 압박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이야기하는 WTO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CPTPP를 가입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있다. 이것은 곧 우리나라에 대한 추가적인 시장 개방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입니다. 네, 그 정도 도전 요인이고 이제 표는 일본이 CPTPP에서 가지고 있는 CPTPP의 농산물 분야 개방 조건입니다. 하지만 기회 요인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특히 우리나라가 농산물 수출 분야에서 새로운 방향을 찾아 나가는데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APEC을 통해서도 우리나라가 뭐 중국을 대상으로 뭐 단감에 대한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합의를 이루어냈고 싱가포르에 대해서도 돼지고기랑 제주산 돼지고기와 쇠고기의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협상을 이끌어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 개방 CPTPP와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이러한 SPS에 대한 우리나라의 준비를 확대하면서 이것을 다시 우리가 수출하는데 새로운 시장을 여는데 활용할 수 있는 근거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중국이 WTO에서 그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선언을 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국제무역 질서에 대해서 국제무역 질서를 복원시키려는 노력도 중국이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동력을 잘 활용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규범에 기반한 무역 질서를 다시금 확립해 가는데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무역의 이익에 대한 공정한 배분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다자 무역 체제의 붕괴를
초래하는 그 시발점이었지만 그 근본에는 특히 미국과 같은 국가도 다자무역 체계에서 얻는 그 혜택을 국내에 적절히 배분하지 못했고 이것이 국내적으로 소득 갈등이나 불평등을 야기하고 이것이 다시 보호주의로 돌아가는 악순환을 이어나가는 계기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무역의 이익, 시장 개방의 이익을 적절히 배분해야 되는 것, 특히 농업계에서도 이를 고민해 봐야 될 것이 되어야 할 화두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미래 농업을 위한 혁신도 지속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위기가 한국 외부 위기에 취약한 한국 농업의 구조에서 벗어나서 좀 기술에 기반하고 특히 AI나 빅데이터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그 기술적 노력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는 단기적인 피해 보상에 머무르지 말고 이러한 구조적 전환을 지원하는 과감한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뭐 이어서 바로 우리 그 국장님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농식품부 국제협력관 정경석입니다. 네, 일단 뭐 에이펙 식량안보장관회의 결과와 시사점인데요. 제가 9월 4일자로 제가 발령이 나서 지금 에이펙 식량안보장관회의는 참석은 못했습니다. 참석은 못했는데 이 결과와 시사점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뭐 이제 좀 정보 공유 차원에서 뭐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앞에서 이 박사님 말씀하셨던 이제 그 우리 기회 요인 관련해서 우리 농식품부 이제 국제협력관실에서 이제 어떤 방향으로 지금 좀 뭐 고민하고 있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토론 시간에 뭐 좋은 말씀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경 저도 이번에 이제 에이펙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이 자료를 좀 정리하게 되면서 조금 저도 공부를 좀 하게 됐는데요. 일단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관련해서 이제 1989년도에 이제 12개 경제체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21개 회원 경제체가 참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모가 상당히 이제 크고요. 그래서 세계 GDP의 한 60% 이상, 세계 무역의 절반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어떤 그런 회원 경제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의는 이제 다자적 대화의 공간 제공, 어떤 공급망 신뢰 확보기에 이제 개최국 권한을 활용해서 이제 어떤 양자 다자 협상의 기본 틀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회의 운영 방식은 내년도가 아마 중국이거든요. 아마 이제 이번 12월 달이나 한 11월 말부터 아마 이제 중국에서 이제 움직여서 이제 어떤 이제 회의 주제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시작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상반기 때 거의 대부분 고위 관리 회의 그리고 이제 장관 회의가 지난번에는 저희가 8월 달에 있었습니다. 8월 달에 있었고 이제 지난주에 끝났던 이제 정상 회의 아마 그렇게 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이펙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이제 2000년대 이제 후반 바이오 연료 확대, 기후 변화, 기상 악화 등으로 식량 가격이 상승하면서 글로벌 에그플레이션, 뭐 지금도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에이펙 식량안보 장관회의가 만들어졌고 그때는 이제 2년에 한 번씩 개최가 되다가 이제 팬데믹 러우 전쟁으로 인한 식량 위기 심화로 2021년부터 이제 매년 개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량안보 정책 파트너십이라고 해서 이제 민간 기구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식량안보를 담당하는 부처 담당자들의 지속적 참여로 이제 이런 이제 민간 이제 전문가 그룹에서 그 지금 주도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저희가 이번에 좀 준비하면서 좀 국내 우리 어떤 전문가들도 여기에 좀 지속적으로 좀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을까 한번 좀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량안보 로드맵인데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이제 2030 로드맵이 발표가 됐는데 크게 6가지 분야입니다. 일단 디지털화와 혁신 부분, 그리고 생산성 부분, 그리고 포용성 부분, 그리고 지속 가능성 부분, 이제 공공민간 파트너십 부분. 이제 6번은 이제 마지막 그냥 이행하기 위한 어떤 과정들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국정 과제 이런 느낌과 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뒤에 시사점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다자 협의체에서 나오고 있는 좋은 사례들, 우수 사례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내외 정책하고 어떻게 연계시켜 나갈 것이냐 아마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아마 요번에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 식량안보 장관회의의 핵심 주제가 저희는 일단 농식품 기술 혁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어떤 그 스마트팜 혁신밸리라든지 이제 스마트 농업 이제 관련해서 저희가 일단 발표를 했었고요. 이제 각 국가별로도 이제 그 AI 관련이나 이제 우리 그 이제 기술 혁신 관련한 어떤 얘기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핵심은 디지털이나 기술 혁신에서도 제가 지난번에 이제 G20 농업 장관회의도 다녀왔는데 일단 거기서 핵심은 지금 우리 스마트 농업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대규모 농가 중심, 어떤 스마트팜 혁신밸리, 되게 큰 어떤 규모로 진행되는 스마트 농업도 중요하지만 이제 소규모 농가들도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스마트 농업 체계,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끌고 갈 거냐. 아마 이번 우리 정부의 국정 과제도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농가가 아닌 중소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제 스마트 농업 체제를 어떻게 만들 거냐.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전 세계가 다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성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식량 손실이나 이제 식품 폐기 이제 관련한 이제 비용 절감 부분들이 많이 제기가 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농업인의 생산성 향상하는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포용성 부분은 지금 G20이나 APEC이나 다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여성 농업인에 대한 정책, 그리고 청년 농업인에 대한 정책, 그리고 토착민 등 다양한 그룹의 경제적 성장을 이루어내는 것, 아마 그 부분이 주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저희 정부에서도 지금 청년 농업인을 어떻게 좀 육성하고 할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아마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지속 가능성 부분인데요. 지속 가능성 부분은 지금 우리는 정부하고도 지금 친환경 농업을 확대한다든지 뭐 기후 변화 등 탄소 중립 대응하는 부분들이 아마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이렇게 같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 부분을 되게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번에 했던 이제 일정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결과와 시사점인데요. 이번에 21개 경제체 농업부 장관이 전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자문위원회 포함해서 한 150여 명이 이제 참석했고요. 이제 장관 선언문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관 토론이 한 2가지 주제로 해서 진행됐고 양자 면담이 진행됐습니다. 참고로 제가 G20 농업 장관회의 갔을 때는 장관 선언문이 채택이 안 됐었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어떤 기후 변화라든지 좀 그런 부분, 그리고 어떤 여성 농업인 어떤 젠더 관련한 정책들, 아마 그런 부분들이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그냥 의장 어떤 선언문으로 채택이 됐었는데, 우리 한국에서 한 이제 장관 선언 그 APEC 식량안보 장관회의는 장관 선언문이 채택이 돼서 이제 계속 진행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홈페이지 가면 다 찾을 수 있겠지만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처음에는 일단 서문 부분, 그리고 이제 이전에 합의했던 부분들 재확인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주제에 대해서 APEC 전체, 그리고 식량안보 장관회의 주제 어떤 소개하는 파트가 한 문단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농업 농촌의 어떤 위기 요인들, 어떤 환경 문제, 인구 구조 변화 뭐 등등 이런 부분들이 한 챕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혁신의 중요성,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기술 혁신이라든지 이제 디지털화,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부분들이 한 단락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농식품 시스템의 회복 탄력성이라고 해서 식량 위기 극복을 위해서 다양하고 시의적절한 대응 방식을 추구하고 이런 내용들, 데이터 부분,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확산 부분에서는 이제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이제 확산시킬 것이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선언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포용적 상생 부분에서는 뭐 청년, 뭐 여성 농업인, 아마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 불균형 완화를 위한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촌 재생이나 교고지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 농촌 활성화, 어떤 농촌 지역 개발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무역 부분에 대해서 담겨 있어서 이렇게, 그리고 식량안보 로드맵, 그리고 민간 협력, 아까 민간의 역할과 민간 협력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부분이 한 단락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좀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장관 토론 관련해서는 공동 번영을 위한 농식품 시스템의 혁신 방안을 좀 공유를 했었고, 농식품 관련 AI를 활용한 혁신 방안을 공유를 했었습니다. 주요 국가들 발언 부분을 조금 그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한국에서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그 스마트팜 혁신밸리, 그 청년 농업인 어떤 그 실습 지원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농식품 시스템 부분에서는 온라인 도매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관련해서는 이제 농지에
이를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써서 이제 식량 생산성을 높이는 부분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농업인을 지원하고 경제체가 농업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에이펙 농업혁신센터 이제 설립을 좀 제안한 바 있었고요. 홍콩은 어떻게 이제 도시다 보니 이제 도시농업 그리고 멀티레이어 농업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어떤 사례가 발표가 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주하고 칠레, 싱가포르, 이제 페루 등등 해서 특히 페루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기술, 자생 식물을 통한 천연 신약이나 어떤 바이오, 그린 바이오 이쪽으로 좀 소개가 좀 됐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농식품 관련 AI를 활용한 혁신 방안 공유인데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가축 방역 AI 통해 가지고 이제 AI를 분석하고 이제 그 환경 위해성이라든지 방역 조치 지금 구축하고 있는 부분들이 소개가 좀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드론이 워낙 이제 앞서 나가는 기술이기 때문에 드론을 이용해서 농기계 자율주행 시스템 보급 확산하는 부분, 스마트 농기계 생산량 뭐 지금 많아지고 있는 그 부분들이 소개가 됐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민간 파트너십과 AI 관련해서 인력 재교육인데요. 이 부분은 그 농업 관련 종사자 그리고 농업 관련 공무원들 다 그 AI 교육하는 부분들이 다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소개가 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AI를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지금 아마 그런 부분들이 농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교육이 되면 되게 좋겠다는 어떤 그런 좀 공부가 좀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제 AI 전략본부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량 안보 로드맵 뭐 2030 중간 점검했던 부분들은 대부분 뭐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으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디지털화 부분에서는 농촌 지역의 디지털 인프라라든지 디지털 활용 역량 향상 그러니까 이제 중소농가라든지 영세농가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 방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용성 관련해서는 이제 여성 정책, 금융 접근성은 향상은 됐으나 아직도 청년이나 토착미에 대한 정책 자체가 제한적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중간 점검한 결과로는 이제 결국은 다 모든 국가들이 이제 자금이나 어떤 예산 관련해서 투자 부족 그렇게 해서 이제 민간을 들어와서 어떤 기업의 어떤 그 참여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많이 됐었다고 합니다. 뭐 제가 그때 갔었던 G20 농업 장관 회의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기업과 협력을 통해서 이제 그 이제 농업 농촌 개발이라든지 이제 그 농업인들 일단은 우리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에이펙의 지원은 기술 지원이나 모범 정책, 지침 또는 모범 사례 개발. 일단 요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계속해서 저희들도 아마 시사점에서 밝히겠지만 여기서 각 국가별로 나오는 좋은 사례들이 이제 그 에이펙 우리 공통 플랫폼에 이제 자주 소개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잘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저희는 이제 일본,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과 양자 면담이 좀 진행됐고요. 이제 양자 면담을 하게 되면서 K푸드 수출 강화라든지 상호 관심사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아까 앞에 우리 이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기회 요인 관련해서 우리가 이왕 이제 협상을 할 거면 이제는 좀 이제 이익 균형이 이제 그러니까 이익이 이제 균형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검역 협상이라든지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 농식품부에서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거고 여기서도 대부분은 이제 저희가 수출할 수 있는 파트들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년 만에 한중일 농업장관회의가 재개돼서 6대 핵심 과제가 논의됐고 공동선언문이 발표가 돼서 이것도 이렇게 지금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제 한중일 지금 한국, 중국 어떤 좀 분위기가 좋을 때 한중하고 우리가 협력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같이 나갈 수 있는 부분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지금 워낙 AI나 이런 부분들이 앞서 나가기 때문에 AI를 뭐 농업에 적용하는 파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고 저는 뭐 검역이나 이런 부분들 서로 결국은 이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아마 나설 수 있는 부분들은 나서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저희 K 농촌 체험 팸 투어도 하고 농업 혁신 전시관 뭐 운영해서 되게 반응이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촌 관광이라든지 스마트 농업 기술, K푸드 홍보하는 뭐 기회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 아까 우리 이 박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여기 처음 와서 지금 한 2달 조금 넘었는데요. 에이펙 정상회의 때 우리 식량안보 장관회의 끝나고 나서 뭐 농림부는 이제 끝이다.
라는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진행되고 있는 거의 마지막 다다른 그 부분에서 어떤 싱가포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좀 그런 부분들이 정상회의 때 뭔가 좀 노출돼서 좀 성과도 발표될 수 있도록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엄청 준비를 좀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으로 이제 시작이 돼서 앞으로 이제 우리 부가 가야 될 길을 저희가 좀 보여줬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단감 같은 경우도 지금 17년 만에 지금 성과를 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보니까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전 세계 생산량 단감 그 감의 생산량이 한 75%가 다 중국이고요. 또 가장 소비를 많이 하는 국가도 중국이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단감이 아니라 떫은 감입니다. 그 떫은 감을 이제 탄닌을 제거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판매가 되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 같은 경우는 다 단감이고 이제 과피도 깨끗하고 또 중국 거보다 상당히 좀 크기가 좀 큽니다.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프리미엄으로 우리가 아마 좀 전략을 좀 구사하게 되면 내년부터 일단 나오는 단감에 대해서 이제 중국으로 수출을 할 건데요. 한번 열심히 좀 준비해서 좀 단감이 또 K 제2의 딸기가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싱가포르 정상회담 할 때도 제주산 한우 돼지고기 및 한국산 알 가공품 수출 최종 타결했는데요.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지역화로 처음 수출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속 이제 국가별로 그렇게 진행됐었는데 지난번 2024년도에 이제 그 동물 보건 그 오아에서 저희 제주도가 이제 인정을 받게 되고 이제 제주도 특히 싱가포르 같은 경우 워낙에 이제 다 거의 고기나 농산물 다 거의 수출입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조금 특히 한우나 돼지고기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 다 홍콩으로만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싱가포르에 어떻게 좀 뭐 영향을 끼치게 될지 좀 아마 유심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사점 및 제언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수 사례 공유하는 부분도 있고 그때는 식량안보 장관회의 아까 앞에서 이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좀 다자주의 자체가 조금 쇠퇴하는 부분 그리고 세계 경제가 이제 조금 그러니까 블록화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양자 협력의 좀 중요성이 분명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다자 그 회의를 통해 가지고 좀 이제 소통 채널 통해 가지고 이제 아까 그 한중일이라든지 한중 한일 이제 그렇게 해서 좀 협력 방안을 만들어 나가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희 국제협력관실이 이제 농식품부에 이제 해외 정책 사례 이제 다자 회의나 이제 그런 데 많이 참석을 해가지고 좋은 사례들을 이제 국내외 정책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의장국을 하게 되면서 적극적으로 타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국가 이상에 많은 걸맞는 주도적 외교 전략을 이제 구조화했다는 어떤 그런 장점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축적된 경험을 통해서 민간, 학계, 전문가의 국제적 역량을 향상하고 국제 무대에서 적극적 역할을 기대한다는 부분인데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민간 그 파트너십 부분에서 아직 이제 우리 한국의 전문가분들 아마 이런 분들이 많이 함께 좀 참여하게 되면 이제 국제적 우리가 의제를 만들 때도 그렇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되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저희 정부의 역할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에이펙 계기로 높아진 K 농업에 대한 관심이 실질적 수출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 아마 저희가 뭐 수출은 뭐 식품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국제국에서도 정말 그 비관세 장벽을 어떻게 해소하고 우리가 이제 기업들도 좀 만나서 비관세 장벽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좀 적어봤는데 일단 이제 수세적, 수동적 농업 외교에서 이제는 공세적, 주도적 농업 외교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우리 이 박사님 앞에서 뭐 발표 너무 잘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분명히 저는 위기 요인이 있을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CPTPP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뭐 정부가 뭐 농업 분야가 뭐 방어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저희가 충분히 기회 요인으로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 아마 그런 부분들을 여기 계신 전문가들하고 계속 지금 뭐 협의 중에 있고 아마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정부에서 지금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은 일단은 이제 그 농업 외교 통상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은 첫 번째는 이제 K푸드 수출 영토를 좀 확장할 수 있도록 이제 수출 지향적인 양자 협상들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내 공급망 안정화 측면에서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익 균형에 기반한 이제 검역 협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해외 농업 개발이
저도 여기 왔는데 한 10년 전보다 예산도 뭐 한 350억에서 지금 한 80억 정도밖에 안 되고 너무 조금 좀 죽어 있는 듯한 느낌이 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급망 안정성을 위해서 해외 농업 개발도 좀 적극적으로 조금 추진해서 우리가 지금 뭐 물가라든지 어떤 그런 수급 안정 관리에 좀 그런 도움이 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마 지금 ODA 쪽에 관심이 되게 많으신데 ODA도 이번에 아마 국정과제에 포함이 됐지만 ODA도 이제는 그냥 원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농식품하고 농자재 그런 수출하고 그리고 무역하고 연계돼서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내년도 ODA 과제를 발굴하면서 얘기했던 것들은 이제 다 무조건 저희가 조금 무역하고 연계된 우리하고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민간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ODA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수원국에서 뭐 요구해달라고 해도 저희가 이제 그 과제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PCP를 바꿀 때도 좀 기업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자재들 그리고 농식품들 그리고 아니면 우리 농기계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ODA 성과를 좀 확산해 나가려고 한다는 부분. 그리고 네 번째는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국내 정책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데 아마 우리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실에서 최대한 또 글로벌 이슈를 좀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좀 그런 역할들을 해가지고 지금 너무 어떻게 보면 지금 세일즈를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 관련 어떤 뭐 지자체가 됐든 어느 부처라도 우리가 각 국가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의제들 뭐 많이 분석해가지고 공유할 수 있는 뭐 그런 기회도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는 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또 토론 때 제가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발표자들 분들께서 너무 시간을 잘 지켜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바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자료는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그 네 분께서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최은영 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나오셨고요. 그다음에 이상현 그 고려대학교 교수님, 그다음에 문한필 전남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권혜진 산업통상자원부 협정교섭관님 나오셨습니다. 우선 순서는 제가 보니까 우선 경험이 좀 농업 관련돼서 제일 많으신 문한필 박사님께서 먼저 좀 이렇게 좀 개요를 좀 열어주셔서 이것저것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어서 이제 최은영 박사님께서 좀 이어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어서 이제 고대의 이상현 교수님께서 또 이어서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아마 교섭실장을 맡게 되신 권혜진 교섭관님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 통상 관련된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실 것 같은데 좀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 토론을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한필 교수님. 반갑습니다. 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에 있는 문한필입니다. 먼저 두 분 발표 잘 들었고요. 이게 통상 관련 이슈는 매년 이렇게 이슈가 생길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으면서도 또 어쩔 때는 작년에 다뤘던 내용들이 또 그대로 다뤄지는 그런 측면도 있고, 이게 또 과거 예전에 이런 걸 또 데자부 했듯이 예전에도 이랬던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또 드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 정리하기 쉽지 않은 내용들도 정리해 주시고 그랬는데, 또 이번에 경주에서 또 생각보다 우리가 미국하고 관세 협상 관련해서 좀 우려됐던 것들, 농업 분야는 또 얼마나 또 여기에 우리가 모르는 이면적인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을지 그런 것들도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우려했던 것만큼은 일단은 불확실성이 좀 제거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 우리가 지금 뭐 미국이나 또 우리가 농업의 순수익 국가로서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의 현실들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제 그런 것들이 언제 또 이슈화되고 쟁점이 될지는 여전히 우리가 안고 가야 할 문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저는 이 미국하고 중국이 이번에 이렇게 갈등을 가지면서 어떻게 이 농업 분야 쪽에 양국의 쟁점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서 이렇게 대결을 이어갈 수 있나, 이거에 좀 관심을 가지고 봤고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은 국내 수요를
상당히 특히 대두 관련해서 이 쟁점이잖아요. 이 대두 품목 가지고 양국이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 이걸 좀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바이오 연료 수요 쪽에 상당 부분 이 내수를 좀 만들어서 이 중국으로부터 이 수입이 중국으로 이제 수출이 안 되는 것들을 어느 정도 흡수하려고 노력했다는 게 좀 눈에 띄고요. 그 일기 때 트럼프 일기 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ECAP 같은 그런 이제 재정 지원들을 또 한 100억 달러 규모, 이게 이제 정확히 어느 정도 규모까지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기 때는 이제 MFP 같은 농가한테 직접 보존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사가지고 정부가 공공으로 사가지고 이렇게 식량 지원 프로그램으로 사용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ECAP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 쪽에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인데, 이런 식의 것들을 이제 사용할 이제 계획을 갖고 있고, 이게 아마 길어졌으면 이쪽에 대한 예산도 더 늘어났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우리 이주광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은 이제 1935년 농업법에서도 이미 전체 관세 수입의 30%를 영구적으로 이렇게 농업 지원에 쓸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해 놓은 거예요. 이걸 이제 실제로 적용해서 이렇게까지 사용한 경우 케이스가 있냐, 이제 그건 별개로 하고라도 이걸 이제 언급을 했어요, 미국이. 그래서 관세 수입의 상당 부분을 농업 부분에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도 있고요. 그래서 아직 이게 이제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양국이 이제 좀 정리돼가는 그런 분위기여서 이제 이렇게까지 큰 규모로 이렇게 예산 지원이 일기 때만큼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미국이 그렇게 대응하는 걸 봤고, 중국도 참 특이합니다. 중국도 보면은 이 생산 비축 관련해서 상당히 자국 내 어떤 커패시티를 엄청 늘렸어요. 이 기회에 콩 관련해서 특히 비축 관련 시설들을 국내에 엄청 늘렸다고 이렇게 알고 있고요. 물론 이제 수입선도 이제 전환하는 것이 일기 때하고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자국에 곡물 메이저를 또 이렇게 급격하게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이 식량, 물류 이런 데서 이제 차지하는 역할이 크게 해가지고 더 이상 국제 메이저들한테 휘둘릴 수 있는 부분을 줄였다는 게 좀 눈여겨볼 수 있고, 특이한 것은 GMO 상업 재배를 또 허용을 했어요. 이게 완전히 다 해제한 건 아니지만 GMO를 이제 국내 GMO가 생산성이 2배 가까이 중국에서 이제 본토에서 하고 있는 대두 같은 거에 생산성을 2배 정도로 높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식량 안보 문제는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하고의 경쟁에서 제일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챙겨야 될 거, GMO마저도 허용할 정도로 우리한테도 좀 시사한 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다음 슬라이드를 좀 CPTPP 관련해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이어서 제가 그 일본의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봐봤습니다. CPTPP 가입하고 나서 일본이 실제로 농산물 수입을 얼마나 늘렸는지, 가입하기 전 뭐 데이터하고 가입하기 이후 데이터를 2016년부터 2023년 데이터만 가지고 봤을 때 이제 DID 방식으로 가공하고 신선을 나눠서 이렇게 회원국, 비회원국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분석했더니 수입은 한 10%가 더 늘었더라고요. CPTPP 가입 효과가 기존보다 10% 수입을 늘리더라. 수출은 한 30% 늘더라고요. 일본이 농식품만 봤을 때. 근데 당연히 수입 쪽은 신선 수입이 늘고 수출은 이제 가공 수출이 이렇게 늘더라. 근데 일본이 생각보다 물론 이제 집계하는 데이터 자체가 정확히 양국이 일치하지 않죠. 우리는 농식품이라 하지만 좀 농식품이라 보기 어려운 것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는 작년 데이터로만 한 100억 달러 정도 수출을 하고 수입이 한 430억 달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수입이 한 600억 달러 정도예요. 제가 계산을 이렇게 환율이랑 해보면 우리보다 한 1.5배, 2배까지는 일본 수입이 이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수출 같은 경우는 우리의 또 3분의 2예요. 우리의 한 66%. 그러니까 이제
걔들이 어디까지 이게 농산물로 잡냐 이런 것들을 이제 꼼꼼히 따져 보면은 이렇게까지는 아닐 수 있겠지만 적어도 양국 농식품부랑 농무성에서 발표한 자료로 보면 일본은 한 600억 달러 수입, 수출은 한 65억 달러, 우리는 430억 달러 수출, 100억 달러, 아니 430억 달러 수입, 100억 달러 수출이죠. 그래서 보면은 아마 우리도 상당히 수출 쪽에서 긍정적인 요인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수입은 우리가 일본보다 더 다른 국가들하고 FTA 해놓은 게 많아서 오히려 수입은 더 낮을 수도 있겠다. 물론 이제 일본 수출도 마찬가지로 더 이렇게 늘어날 수는 없겠지만 일본의 효과가 사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뭐 최대지 않을까 우리 농업 쪽에.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한번 전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가공품 수출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또 한류랑 여러 가지 지금 여건이 좋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미리 협상하고는 별개로 또 이런 기반들을 구축해 놓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있긴 한데요. 제가 이제 사회에 대해서 질문하면 안 되는데 궁금한 게 있긴 한데, 이게 CPTPP 하고 나서 이제 수입액도 늘고 수출액도 이제 늘었는데, 사실 이제 작년에도 이런 비슷한 이제 좀 논의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가공 수출 수입이 늘어난다는 게 사실 이제 우리나라 농산물의 실제로 이제 사용을 얼마나 하느냐의 좀 이슈가 가장 크게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도 결국은 이제 뭐 뭐 해외에서 농산물 수입해서 밀가루 수입해서 라면 많이 팔면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의 내부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이따가 뭐 전체적으로 토론하시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연결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어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윤영 박사님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발표자분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저는 통상 쪽은 전문이라기보다는 식량안보 쪽에 좀 포커스를 좀 두는 연구를 하고 있어서 식량안보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저희가 그 다자무역 체계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는 트럼프 이전에도 이미 뭐 팬데믹이나 기후변화, 뭐 러우 전쟁 겪으면서 흔들려 온 거는 사실이죠. 근데 이번에 그 트럼프가 이제 2기의 집권을 이게 하면서 이게 또 다른 게 이제 다가오는 게,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이제 정치적으로 좀 지지를 얻고 또 식량 수출국들의 좀 보호 조치를 좀 합리화시키는 그런 어떤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게 가장 큰 우려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식생활 변화로 이제 쌀보다 육류 섭취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료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수입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를 우리가 해왔을까?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FAO에 그 출장을 가서 얘기를 했더니, 우리가 이런 상황이야. 그랬더니, 네. 네, 제가 네. FAO의 그 출장을 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니네가 육류를 쌀보다 더 많이 먹을 거라고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상을 했어. 니네는 소득이 높아지고 있는 국가잖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대비가 되어 있었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약간 아쉬운 점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은 일단 이게 무슨 대비를 하나? 이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면 일단 문한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식량안보법을 강화를 했죠. 그래서 뭐 비축도 늘리고 자급률 높이려고 엄청 많은 노력을 또 했고, 또 남미 쪽에 이제 콩 같은 경우는 아르헨티나나 이쪽에 브라질에서 들어오는 그 콩을 그쪽에 좀 수입을 많이 이렇게 기존에 투자를 많이 해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여파가 크게 와닿지 않았죠. 그 실제로 작년에 이제 페루에 에이펙 때문에 페루에 갔더니 페루 쪽에 그 교수님들 하시는 말이 우리는 제2 외국어가 중국어야 이러더라고요. 그 해변가를 따라서 그 중국이 항만이나 이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해놔서,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충격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이제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중국은. 그리고 또 유럽연합에 최근에 가보니까 유럽연합도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법을 지금 제안을 해놨습니다. 거기에는 그 유럽 내에 공공비축을 의무화시키는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갈 예정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팬데믹이나 이런 거를 이제 겪으면서 다들 준비를 해오고 있고,
그리고 이런 데의 리더로 이제 스위스나 핀란드가 유럽연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리더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러면 한국은 무엇을 해야 되나? 한국도 그냥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식량 안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춰야겠죠. 이제 기존의 어떤 정책들이 좀 분절되어 있는 그런 그 면이 있는데 뭐 비축이라든지 위기가 발생했다 외부의 위기는 발생했다 하면 일단 비축이 풀고 그 다음에 뭐 긴급 증산을 하고 이런 식으로의 시스템이 좀 잘 갖춰져 있어야 그래야 우리나라도 앞으로 뭐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든 뭐가 터지든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그 에이펙에 관련된 거는 제가 2024년부터 농식품부와 함께 에이펙 식량안보 장관회의 준비를 같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번 장관회의 저는 정말 성공적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성공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첫 번째 가 이제 참석률인데 그 에이펙 사무국에 의하면은 3년 만에 21개 경제체가 모두 참석을 했대요. 그만큼 한국이 핫한 나라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량안보 장관회의에서 성과가 보통 기본적으로 한두 개 나옵니다. 장관 선언문과 뭐 원칙이 나온다든지 로드맵이 나온다든지 이런 식인데 이번에 우리나라는 무려 3개를 만들어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관 선언문 합의했고 그 다음에 로드맵도 이제 중간 점검을 심지어 이게 리드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의장국으로서 자발적으로 해서 리더십을 보였죠. 그 다음에 이 PPFS 이 식량안보 장관회의가 이제 운영되는 운영 규정이 있는데 그 운영 규정 개정을 올해까지 해야지 나머지 이제 그 장관회의가 계속 열릴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개정 합의를 다 이끌어서 그래서 3개의 성과를 무려내서 그 에이펙 사무국에서 끝나고 이메일이 왔습니다. 니네 너무 대단하다. 어떻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니? 그래서 제가 농식품부하고 저희하고 같이 일하면서 아 진짜 우리나라가 효율성은 최고구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그 밖에 뭐 행사나 뭐 이런 것들은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화장실에 있는데 이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들리더라고요. 아, 회의 너무 조직이 잘 됐고 너무 웰 오거나이즈 됐다고 막 이러면서 칭찬이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막 들릴 정도로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너무너무 좀 잘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중에서도 좀 챌린지라든지 좀 임플리케이션을 말씀을 드리자면 얼마 전에도 뉴스에도 나왔어요. 저희 물론 그 정상회담에 저기 그 선언문이 이제 합의가 되긴 했지만 정말 밤새서 이제 합의가 됐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저희는 그 전날 밤 10시까지 회의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기존에는 이제 두 갈래로 있었던 어떤 이런 갈등들이 이제 미국의 어떤 그런 다자무역 체제가 깨지고 이러면서 이제 세 갈래로 나눠지는 그런 형국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걸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특히 뉴스에도 나온 것처럼 free라는 단어를 이것도 저희도 결국에는 넣지는 못했거든요. 이 free라는 단어가 이 단어 때문에 밤새 이렇게 하게 되는 그래 이걸 어떻게 합의를 했냐 이거는 결국 에이펙 스프릿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에이펙 자체가 이제 합의와 모든 거를 이해하는 그런 정신으로 가다 보니까 그걸로 저희가 이제 결국에는 합의를 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외교가 좀 협력적이고 약간 지속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에이펙에서 제가 느꼈던 거는 에이펙에 오는 그 대표분들이 거의 활동을 굉장히 오래 하고 계세요. 이제 계속 매년 바뀌어서 오시는 게 아니라 한 분이 몇 년에 걸쳐서 계속 공을 들여서 외교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회의에 오시면은 같이 쇼핑도 하고 문화도 누리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같이 하십니다. 실제로 제가 추천했던 안경점, 미용실 뭐 다 가시고 그러더라고요, 같이. 근데 그러면서 이제 친해지고 외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쟤네가 요런 우리가 형국이 이렇게 바뀌어서 프리란 단어 못 들어갈 것 같아 이러면은 그러면 그래 쟤네 그렇지 하고 이해해주고 가는 그런 게 정말 크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외교가 이렇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민관 협력 말씀하셨는데 에이펙에도 프로젝트 굉장히 많습니다. 국내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실제로 일본과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그리고 싱가포르 이들은 그들의 국가 민관과 협력해서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그런 거를 좀 더 활발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려대학교의 이상현 교수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이상현입니다. 오늘 정경석 국장님 그리고 이주건 박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오늘 주제를 보면서 제가 20년 전에 사실 제가 이제 오늘 본 섹션 주관이 이제 대경제정책연구원인데요. 거기 에펙 연구 컨소시엄 사무국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이주건 박사님이 사무국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 주제와 그때 이제 우리가 다자주의가 막 확산이 될 거다 막 이야기가 되고 했던 그 시점하고 제가 10년 전에 이제 학교를 옮기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기관에서 치열하게 했던 게 이제 트럼프 일기 때 이제 대응인데 그게 다시 또 10년이 지난 이 주제가 동시에 한 섹션에 있다는 게 좀 신기하고 또 어떤 그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오늘 이 두 발표는 사실 한국 농업이 마주하고 있는 어떤 통상 환경의 극명한 온도 차를 이제 동시에 보여주고 있어서 좀 개인적으로 참 흥미롭다 생각이 드는데요. 정경석 국장님께서 보여주신 이제 2025년 에펙 식량안보 장관회의의 어떤 성공적 개최와 그리고 공동 장관 선언문 채택은 다자주의의 어떤 위기 속에서 의장국으로서의 어떤 한국의 외교적 리더십을 보여준 성과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제 제가 과거에도 에펙을 했었지만 에펙의 어떤 합의는 사실은 비구속적이고 어떤 선언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리고 따라서 당연히 이제 선언문 자체 내용이 즉각적인 어떤 구속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주관 박사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제 WTO 규범이 사실상 기능 정지 상태인 현 시점에서 에이펙이 어떤 공동 번영을 위한 어떤 혁신과 또 자유무역을 핵심 의제로 설정하고 한중일 농업장관 회의까지 제기하면서 다자의 어떤 대화의 장을 유지했다는 것 자체는 분명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에펙에서 논의된 어떤 협력의 정신은 어떤 이주관 박사님께서 분석하신 어떤 냉혹한 통상 현실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WTO의 다자 규범이 아니라 미국의 이제 국제 비상경제법을 동원한 일방적 어떤 법률의 무기화가 지배하는 시대를 목격하고 이제 현재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님 지적처럼 트럼프 라운드로 명령된 어떤 힘에 기반한 양자 압박이 이제 유노멀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펙 선언문이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현실의 미국은 이제 10% 일괄 관세를 부과하며 다자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농업은 거대한 압박의 틈새에 갇히게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주관 박사님은 미국이 WTO를 우회하여 이제 GMO 감자 수입 허용이나 SPS 기준 완화 등 더욱 노골적이고 또 선택적인 양자 압박을 가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동시에 이 붕괴된 다자 질서의 대안으로 정부가 이제 CPTPP 가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여러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쌀, 쇠고기, 유제품 등 국내 민가 품목에 대한 추가적인 시장 개방 압력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즉 한국 농업은 미국의 일방주의적 압박과 또 CPTPP라는 다자적 압박 사이에 끼인 어떤 이중고 상태에 놓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 오늘 두 분의 발표를 보면 이 상반된 두 현실의 인식이 역설적에도 동일한 결론, 즉 기술 혁신으로 기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마 오늘 발표했던 모든 섹션의 모든 발표에 대안의 R&D가 이야기가 나왔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정영석 국장님 말씀해 보면 이제 에펙이 혁신을 핵심 의제로 삼아서 AI, 스마트팜 등 공동 번영의 해법을 논의했다 하셨고 이주건 박사님 역시 이러한 통상 위기 속에서 한국 농업의 대응 전략으로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 기반 미래 농업으로서의 전환과 가감한 R&D 투자를 제언하셨습니다. 다만 이제 농업 전문가 또 통상 연구를 한 저는 이 혁신의 이제 전략적 우선순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대로 한국 농업 혁신의 이제 최종적인 목표는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성 확보일 겁니다. 또 뭐 AI든 빅데이터이든 그 목표를 위한 수단일 것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처한 통상 환경에 따라 그 혁신의 방향, 즉 한정된 R&D 자원을 어디에 우선 배분할 것인지는 좀 달라져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정경석 국장님이 보여주신 에펙의 개방형 질서하에서의 혁신은 이제 비용 효율성 또는 수출 경쟁력에 초점을 맞출 거고요. 반면에 이주관 박사님이 분석하신 트럼프 2개 보호무역과 공급망의 자국화가 지배하는 환경에서의 혁신은 비료사료 가격 폭등과 같은 외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망 내재화와 또 자금력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에펙이 말하는 협력적 혁신과 미국이 추구하는 안보적 혁신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위협에 우선적으로 대응하도록 향후 R&D 전략을 설계해야 할 것인지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냥 R&D가 필요하다, 혁신이 필요하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보다 좀 구체적으로 한국의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의 보다 필요한 어떤 R&D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나가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사회가 질문을 하는 건 좀 이상하긴 한데요. 그냥 간단하게 좀 이따 좀 논의하실 거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우리가 그 경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생산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은 뭐 자본도 있고 뭐 노동도 있고 합니다만, 앞에 이제 지금 이제 그 생산성 증가에 관해서 이제 이걸 어떻게 증가시킬지에 대한 좀 고민이 좀, 그러니까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첫 번째가 사실 비용 절감이라는 게 하나 있죠. 기술 개발을 통한 게 있고, 사실 이제 많이들 얘기하지 않으시면서도 이제 늘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사실은 이제 그 A 자체가 이제 소위 말하는 토탈 팩터 프로덕티브가 높아지는 거는 브랜드화 가치가, 그 결국은 사람들이 윌링네스 페이를 이제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그거를 만드는 게 있는데, 사실은 이제 두 개가 동시에 사실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너무 이제 비용 절감, 우린 비용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 부분에 너무 방점을 찍다 보면 사실 이제 수세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얘기도 조금 이따 좀 같이 나누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산업통상자원부의 교섭실장님이신 그 권혜진 실장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농업에 관심이 많아서 이 제안을 받고 이렇게 주제도 사실은 잘 모르고 참석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제가 잘 아는 주제인지 사실은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발표자 두 분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 해주신 거 저는 좀 공부가 많이 됐고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일단 이 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이 초대 받은 이유가 있을 테니까 제 업무 관련해 가지고 그 관점에서 조금 코멘트를 드리자면, 저는 지금 제 하는 일이 FTA하고 그다음에 이제 WTO 관련한 이제 다자 무역 체제 뭐 이런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발표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시피 이제 WTO가 지금 잘 작동이 안 되고 있잖아요. 작동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FTA도 우리가 뭐 거의 다 많이 했는데 FTA가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미국하고 이렇게 또 그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FTA를 하고 있는데도 지금 미국하고 뭔가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나 미국하고는 이 FTA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신규 FTA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주요한 나라들하고 다 FTA를 끝냈기 때문에 그 나라들하고 FTA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WTO가 잘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FTA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쨌든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고, WTO가 잘 굴러가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이렇게 우리가 뭔가 그 경쟁력을 더 확보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미국은 조금 예외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들도 FTA를 한 나라든 아닌 나라든 미국하고는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 미국 이외의 국가들하고는 FTA를 통해서 더 많이 이제 좀 자유무역을 더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FTA를 되게 활발하게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특히나 이제 미국이 만약에 좀 더 무역 일방주의적으로 무역 제재 규제를 이제 강화를 하면 우리 이제 수출 다변화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수출 대상국을 다변화하는 측면에서 FTA 확대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는 측면에서도 이 FTA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 FTA를 하면 거의 뭐 자동차, 뭐 철강 이렇게 그런 쪽의 그 제조업에 대해서만 우리가 뭐 관세를 얼마 깎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그 수출 포션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빼면 사실은 자유화 수준이 너무 낮아지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한때는 뭐 우리가 뭐 현대차 위해 가지고 FTA를 하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거는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자동차를 많이 수출하니까. 그러나 이제 수출 품목도 조금 다변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되게 좋잖아요. K푸드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K컬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농업 수출 이런 측면에서 저는 되게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좀 들여다보니까 이게 뭐 농업에서 관세를 깎고 안 깎고 이런 게 물론 뭐 안 깎는 것보다 깎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검역이더라고요. 우리가 검역으로 이 그 농업 수입을 막는 것처럼 다른 나라도 검역으로 우리 이 농업 수출을 막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동안에 못 봤어요, 그거를. 그래서 뭐 한참 뭐 우리가 뭐 이렇게 관세를 깎아달라 어째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면 SPS 때문에 아예 들어가지 못해요. 관세가 깎여도. 그래서 예를 들면 한우도 보면 우리가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한우 너무 맛있다면서 그러잖아요. 근데 한우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SPS 때문에 거의 다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물론 이제 이게 공세적 이익도 있고 수세적 이익도 있는데 우리가 이게 계속 이제 수세적으로만 이렇게 바라봤었는데 요거를 조금 이게 좀 균형 있게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뭐 그러면 우리 뭐 SPS 절차를 뭐 그냥 아예 없애고 그냥 그 나라가 SPS 뭐 이렇게 다 그 나라에서 다 먹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별도의 뭐 절차가 필요 없다. 이런 거는 사실은 너무 좀 과한 얘기고 서로 간에 조금 그 기준이 유사하다거나 그렇게 하면 조금 그 절차를 완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뭔가 좀 협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보면 우리 이 농산물은 수출하고 싶고 그 상대국 농산물은 수입하기 싫고 이러니까 그냥 우리 절차만 인정해줘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협상이란 건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SPS 역량이 되게 부족한 나라가 있어요. 제가 이제 몽골하고 협상을 하다가 약간 지금은 조금 그 중단 상태인데, 몽골이 거기가 뭐 산업이라는 게 없거든요. 거기 사막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양고기, 뭐 염소고기 이런 거 이제 자기들이 이제 관심 있으니까 관세를 뭐 깎아달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농림부에서 안 된다고. 양고기, 염소고기 안 된다고. 그런데 몽고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 우리가 지금 너희가 관세를 깎아도 그 SPS 이 기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수출을 못 해. 근데 그래도 우리가 FTA를 하는데 이게 그래도 되게 자기들 나라에서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산업인데 관세를 하나도 못 깎았다고 하면 내가 뭐라고 설명을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사실은 이게 농림부에서는 이게 또 뭐 이게 민감하니까 그게 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농림부 입장도 되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그거를 꼭 깎아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 사실은 우리가 그 몽골 같은 그렇게 SPS 역량이 없는 나라들한테 우리가 이제 SPS 기술 같은 걸 좀 전수시키면서, 어차피 그 나라도 이게 시간의 문제지 전혀 SPS 없이 그냥 이렇게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거거든요. 자기도 수출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체계하고 비슷하게 뭔가 그렇게 SPS 그런 절차를 좀 이렇게 마련을 하면 오히려 나중에 전혀 우리가 생각 못했던 이상한 방식으로 SPS 규제를 해서 우리 수출을 막는 그런 상황은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또 이 수출 다변화에서 그러니까 좀 그런 이건 좀 이것도 몽고 얘기인데, 저희가 이제 에프타라고 해가지고 그 EU에 들어가 있지 않은 유럽 국가 4개 국가하고 FTA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 나라들이 되게 4개를 모아도 너무 작기 때문에 뭐 별 그게 있겠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노르웨이가 연어가 되게 수출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어를 열었는데 그러니까 그 신선 연어가 엄청 수입이 많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비행기를 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몽골이 이제 내륙국이니까 우리가 몽고하고 비행기가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신선 그 수산물 이런 거 팔면 되게 좋지 않을까? 거기도 뭐 이렇게 그 생선 같은 거 이렇게 신선한 거 먹고 싶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만 뭔가 이 관점을 바꾸면 훨씬 더 이렇게 많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이제 민감하니까 그 민감함에 갇혀가지고 계속 이제 우리 뭐 나가고 싶은데 우리 그러니까 열어달라고 하면 우리 보고도 열라고 하겠지. 에이, 그러면 하지 말고 그냥 있자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시대가 너무 좀 복잡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제가 아까 그 농림부 협력관님 발표하는 걸 보니까 훨씬 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도 되게 마음이 좀 안도가 되고 협력을 좀 많이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제가 잘 몰라가지고 말을 짧게 하려고 했는데 좀 길어졌는데 이상입니다. 네. 예, 실장님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좀 중요한 코멘트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사실 FTA는 여전히 유효한 플랫폼이라고 말씀하신 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통상 질서가 무너진 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미국과의 그 협정이 사실은 이제 좀 형해화되는 거지 사실 나머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좀 강조가 좀 필요한 것 같고 그거를 이제 잘 활용하는 것이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농업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제 우리의 큰 강점이고 사실 우리나라는 FTA를 굉장히 많이 체결한 나라라서 여러 가지로 묶여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약이 있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점에서 아마 이제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토론 한 여기까지 좀 들어보고 혹시 또 발표자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토론자분들께서 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제 하실 얘기가 있으신지 조금 우선 발표자분들 응답부터 조금 말씀을 들어보면 어떨까 하네요. 발표는 이중환 박사님 먼저 하셨으니까 토론은 국장님 먼저 괜찮으실까요? 네, 네, 일단은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문 교수님 일본 사례 또 저희도 계속 지금 살피고 있고 일단은 계속 막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계속 막고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 어떻게 이제 우리가 갈 거냐. 아까 우리 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관점의 전환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회가 있을 수 있는 분야가 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번에도 중국을 계속 밀면서도 중국이 쳐들어올 것도 엄청 많겠죠. 근데 지금 요번에는 저희만 일단은 했지만 아마 그래서 저희가 원래도 시도하려고 하면 권 실장님 말씀대로 또 우리 또 들어올 거 있을 텐데 이러면 또 계속 이제 막기 시작하면 아마 그게 이제 무역과 이익을 균형을 만든다고 했는데 아마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아마 이제 그런 부분으로 계속 좀 고민이 필요하다. 지금 농식품부도 좀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이럴 거니까 그냥 막아버리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좀 여건이 이제 K푸드라는 부분도 그렇고 우리 농자재 저희가 이제 K푸드 플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농자재 부분에 대한 가능성 지금 농기계 같은 경우도 되게 좀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 이제 인기도 많고 저도 예전에 어떤 스마트 축산 이런 것들 하면서 우리의 기술들을 팔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들 정말 고부가가치 수출인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조금 고민을 할 거냐. 근데 지금은 조금 아예 그냥 무조건 막고 아예 시작을 하지 말자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좀 그렇게 조금씩 이제 변해가야 될 것 같고 아마 이제 그런 관점의 전환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부분들을 간다. 라는 부분에서 아마 여기 계신 우리 플로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저희 항상 농업 분야 많이 도와주고 계신데 아마 지금은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지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또 그렇게 얘기만 해놓고 또 쉽지 않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은 이제 저희가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조금 힌트를 좀 주시고 좀 다양한 전략을 좀 제시를 해주시면 저희는 아마 그 부분으로 지금 가겠다. 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래서 아까 또 우리 최은영 박사님이나 말씀하셨던 건도 저보다는 훨씬 직접 참석하신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전 너무 와닿는 부분인 거고 결국 우리도 좀 전문가들 그리고 이제 민간 협력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되게 하고 싶고요. 일단 다른 분야도 당연히 이제 민간 협력이 중요하지만 이제 국제 파트에서도 민간 협력. 국제 파트에서 민간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 파트가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도 지금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ODA 관련해서도 여기 플로에 계신 분들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이제는 다자 같은 경우도 ODA를 할 때 이제 기업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들. 최근에 저도 이제 일본의 이파드 분을 좀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이파드하고 저희 ODA하고 연계해서 일단 이제 일본의 커피 기업이 이제 자메이카에 이제 그런 ODA 사업을 하면서 이제 일본 그 커피 원료를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자기 원료를 확보하는 그 측면에서 이익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듯이
아마 저희는 이제 기업과 협력해서 우리가 좀 성과를 확산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아까 회의체에서도 아까 제 박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그런 민간 협력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저희 정부에서 좀 많이 좀 준비를 하고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과 함께 좀 그런 부분들을 이끌어 나간다면 되게 좀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인 거고,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좀 저희가 뭐 기술 혁신 정말 말은 쉬운데 어떻게 이제 구체적 목표를 수립을 하고 거기 목표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R&D 전략을 만드냐, 저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요. 어떻게 이제 저는 국가마다 또 좀 전략이 좀 틀려질 수도 있을 거고요. 국가마다 이제 이 우리가 만약에 스마트 기술을 어떤 부분을 우리가 내보낼 거냐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할 거냐라는 부분. 아까 우리 사회자분 말씀하셨지만 이제 생산성 향상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계속 이제 비용 절감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K푸드에 대한 어떤 브랜드라든지 그런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어떻게 좀 이용을 같이 할 거냐라는 부분도 분명히 좀 고민을 해야 되는 파트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 농식품부가 조금씩 뭐 바뀌어가고 있다고 감히 뭐 말씀드리기는 조금 뭐 제가 뭐 2개월 정도밖에 안 돼서 제가 좀 그렇지만 그래도 노력을 하고 있고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이 많은 어떤 조언해 주시면 좀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발표한 주요 내용이 뭐 WTO 체제 자체가 균열이 심각하다, 형해화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 그와 맞물려서 이제 일어나는 미국의 일방주의에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가장 큰 이제 통상 정책에 있어서의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로는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자유무역과 투자 확대를 위한 기존의 질서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고, 또 미국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도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이 함께 고민해서 미국의 이러한 일방주의가 지속되지 않는, 그러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무역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좀 공동의 해답을 찾아내는 협력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 또한 이제 양자적으로는 이제 양자 협력 FTA가 매우 중요한 그 수단인데, FTA가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양자적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그 수단 중에 하나가 이게 K푸드라든지 농업 분야의 협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정도. 예, 이제 한 7분 정도 남았는데요. 여기 토론 오신 분들 의견 조금 들어보고 혹시 이제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신 분들 뭐 한두 개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잠시 먼저 그 토론 플로어 먼저 좀 열어서 말씀할까요? 그럼 플로어에 계신 분들 우선 질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로 명예직으로 있는 김경덕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FTA, 사실 제가 한미 FTA 때 관여를 좀 했었거든요. 배종화 총장 담당을 하셨고 그랬는데, FTA 중요하죠. WTO 시스템이 완전 박살난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농산물 K푸드도 수출하자라고 자꾸 이제 그런 우리가 수세에서 공세로 나가자, 아주 좋은 이야기죠. 그런데 프레시 농산물을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피지빌리티를 돼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프로세스 푸드는 가능해요. 근데 프레시 농산물을 갖다가 수출할 수 있는 피지빌 테스트 우리가 해봤었느냐, 엄청난 그 농지도 필요할 것이고 다른 거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수출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일종의 역발상에 또 바이어스 돼가지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권혜진 실장께서 말씀하신 SPC 기준 좀 완화하자, 그것이 수출 촉진에 좀 도움되지 않겠느냐. 과연 우리 신선농산물을 수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는지 굉장히 우리 시리어스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세션에 이제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가 식량 안보인데, 그럼 식량 안보를 우리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좁은 면적에서 식량 안보를 수월하게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그죠? 우리가 비슷한 역사적 상황이 있다는 건 뭔가, 저는 대한민국은 섬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삼민 바다니까. 섬나라가 있는 영국도 섬나라였어요. 영국 나폴레옹 전쟁과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거치면서 굉장히 식량 안보, 즉
나폴레옹에서 해양 본수 당했고 독일에서 잠수함 작전에서 다 당했어요. 그 승리를 어떻게 극복해 왔습니까? 해양 봉쇄는 더 강해진데 불구하고 1차, 2차들은 더 수월하게 영국 애들이 오버컴을 했어요. 어떻게 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애들은 자체 생산 못했습니다. 비축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엘로케이션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했었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휴먼 카피스 역량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좀 배워야겠다. 그 책은 누가 썼냐니까 1963년도에 문크 올슨이라는 사람이 The Economics of Wartime Shortage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이중원 박사는 아실 겁니다. 그런 걸 보면은 영국의 경험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해외 농산물 어디를 통해서 개발한다? 저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엘리베이터를 우리가 확보하고 선물랑 거래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고 그것을 대학 학생들 가르치고 그런 전문가를 길러내는 것이 우리가 훨씬 식량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번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R&D 우선 투자는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휴먼 캐피털, 휴먼 커퍼시티를 갖다가 빌드업하는 것이 한국 농업의 식량 안보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주관 박사님이나 뭐 이상 선생님, 뭐 문화비 선생님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받고 저기 뭐야 한 분만 이야기하기만 하나만 더 받고 질문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종자협 회장인데요. 뭐 종자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이 글로벌 통상 협력 위기의 근본 원인은 미국 아닙니까? 아까 보니까 우리 한중일은 어느 정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정 국장님 맡은 지 얼마 안 되셨다고 그러는데 그 농업 분야 지금 미국의 트럼프 쪽에서 하는 게 관세를 지렛대로 삼는 거 아닙니까? 그 협상에서 농업 분야가 확실히 빠졌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질문 2개 받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앞에는 이제 아마 안보와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먼저 역량을 좀 키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조금 좀 정리를 해주신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제가 보기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논란일 것 같긴 한데 아마 이제 여기 계신 분들께서 좀 토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한미 FTA에서 농업 관련된 협상 그 어떻게 된 건지 아마 좀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각각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정부가 발표한 그대로고요. 일단은 뭐 지금 추가 뭐 구매나 뭐 그런 부분들 염려하셨던 아까 우리 문한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 부분은 아마 조만간 이제 뭐 팩트 시트가 나오면 확실하게 자꾸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자꾸 지금 안 나오고 있어서 좀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저희는 뭐 추가 구매가 없다는 거는 확실하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더 위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뭐 이면 합의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그거고 아까 앞에서 우리 전 박사님 뭐 말씀하셨던 부분 뭐 100% 공감하고요. 제가 또 뭐 식량 안보에 대해서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 뭐 식량 국장님이나 다른 장관님 지금 우리 국정 과제에도 식량 안보법 만들고 뭐 등등 그런 지표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고 우리가 그게 가장 먼저 좀 고민이 돼야 될 사항들이고 저도 너무 와닿은 부분들이 이제 신선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나 역량이나 막 그런 부분들이 진짜 정말 중요하죠. 중요한 부분인 거고 그래서 아까 저도 식량 그거 하기 위해서 지난번 정부 때도 뭐 엘리베이터 하는 부분들도 한번 시도했다가도 뭐 안 되고 또 요번에도 그런 사업을 만들어서 지금 뭐 포스코나 뭐 하림 뭐 페노션이나 뭐 등등 그렇게 우리가 좀 준비는 하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원활하게 되는 부분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제가 설명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해외 농업 개발이나 좀 이런 다양한 어떤 그런 공급망을 안전성을 좀 확보하는 부분이 정부가 조금 우리가 뭐 비축이 안 될 거면 이제 그런 식으로도 해야 되는데 아마 좀 그런 부분들이 아직 좀 정부가 분명히 저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아마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런 이제 식량 위기가 되면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아까 그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뭐 영국 사례도 있었지만 다른 나라 지금 사례 같은 경우도 이거 하고 있는 부분들 잘 벤치마킹 해가지고 아마 그런 부분이 저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전문가 양성 너무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아마 전문가들 특히 우리 국제 협력관실이 있으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이제 국제 쪽이 예전에 한미 뭐 한중 여기 계신 선배님들이 막 그런 고생하실 때는 이제 정말 국제 쪽이 정말 제일 농식품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고, 근데 지금 너무 이 부분이 조금 뭐 약하다는 표현은 아닌데 좀 되면서 우리 전문가 부분 양성하는 것들도 그렇고 되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미진한데, 아마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충분히 적극적으로 많이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짧게 하시죠. 예, 저 농업인신문의 유영선 기자입니다. 지금 이제 국제협력관님 말씀 답변 듣다가 갑자기 제가 질의가 생겼는데, 정부가 농산물 관련해서는 쌀과 쇠고기 그밖에 농산물 철저하게 방어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한 가지 덧붙여가지고 검역 절차 관련해서는 그 협력과 소통을 강화한다, 이런 언급도 또 같이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연관되는 게 한미 간 전담 데스크를 설치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한미 간 전담 그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연관대에서 말씀드리는데, 그 전담 데스크가 지금 저 앞에 발제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비관세 조치 이 전반에 걸친 어떤 저 전담 데스크인지, 아니면 검역 절차 SPS 관련해서 그만 데스크인지,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뭐 그거 관련해서 정부 입장에서 구성이나 아니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언제 만들어질 시기, 뭐 이런 게 지금 나온 게 있는지 좀 여쭙고 싶어요.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그 7월 말에 그때 저희가 처음에 저희 대통령실에서 발표했듯이 아마 이제 추가 구매는 없다. 그리고 검역 소통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제 협의가 있었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US 데스크라는 부분에서 그때도 얘기가 됐었고, 일단 이제 아마 그 부분을 아마 이번에 팩트 시트에도 뭐 담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아마 이제 그 공개할 때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검역 부분이죠. 검역 부분 US 데스크 또 다들 뭐 아마, 근데 저는 여기 계신 뭐 농업 분야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뭐 데스크가 설치된다고 해서 그게 뭐 절차가 뭐 완화되고 뭐 빨리 되고 이런 것들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절대적인 과학적 기반으로 해서 8단계가 뭐 진행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제 접촉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다 저보다는 훨씬 더 이제 뭐 통상 전문가시니까, 우리가 FTA를 체결하게 되면 어떤 이제 컨택 포인트를 지정하듯이, 보니까 한미 FTA는 이제 컨택 포인트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컨택 포인트라는 측면에서 접촉선, 이제 그 데스크 부분을 지금 뭐 검토하고 있다. 아마 그냥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간이 벌써 한 5분 정도 경과돼서, 예, 오늘 그 6분과 그 글로벌 통상협력 위기와 식량 안보 세션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와 토론자분들께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